당신은 한국교통대학교에 왜 서 있습니까?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한국교통대학교의 꿈이 됩니다.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그 여정. 한국교통대학교가 그 길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윤승조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번 온라인 성과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과 발표에는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교내 구성원 및 대학 관계자들에게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미래사회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의 교육혁신 목표 아래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지식문화 중심의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 8개 과제 3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성과 발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성과 발표를 통해 우수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더 나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많은 응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사례 발표를 하게 된 브랜드 전략실의 원종성입니다. 발표에 앞서 브랜드 전략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전략실은 대학의 브랜드 정책성 확립 및 브랜드 이미지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대학 브랜드 발전 도모를 하기 위해서 2024년 3월 신설된 부서입니다. 이전에 있던 홍보실을 기반으로 하는 홍보팀과 새롭게 구성된 브랜드 팀으로 구성됩니다. 브랜드 전략실의 주요 활동으로는 우리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브랜드 정체성 확립, 내부 구성원 소속감 증대, 대외 이미지 및 평판 관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전략실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브랜드 전략 수립입니다. 대학의 비전, 미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브랜드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대학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조 브랜드 메시지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 차별화 및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차별화를 위한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적 기여 등 특화된 장점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경쟁력 확보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 적용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브랜드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학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캠퍼스 방문, 입학 전형, 졸업생 활동 등의 구성원 경험을 브랜드와 연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일회성의 브랜드 전략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장과 트렌드 분석 및
반영을 통하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만의 브랜드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우리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 대학의 전략을 분석하고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브랜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전략실의 두 번째 주요 역할은 홍보입니다. 브랜드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느끼는 국립한국교통대만의 이미지라면 홍보는 브랜드와 학교를 내부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구축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것이 홍보입니다. 홍보는 크게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관리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구성원 참여 유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브랜딩과 온라인 플랫폼 관리로 분류됩니다.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 성과와 업적 홍보, 브랜드 가치 전달을 의미합니다. 반면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교수, 학생, 직원 등 내부 구성원들이 대학의 브랜드와 미션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내부 행사,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조직 내에서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브랜딩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맞춘 대학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대학 웹사이트, SNS, 온라인 컨텐츠 등을 통해 디지털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대학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브랜드 전략실의 마지막 역할은 수립된 브랜드 전략과 홍보를 통한 성과 및 브랜드 가치를 측정, 관리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발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브랜드 평판 관리, 위기 상황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학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브랜드 전략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브랜드 전략, 브랜드 홍보, 브랜드 유지를 위해서 2024학년도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브랜드 전략실의 주요 사업은 브랜드 전략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 두 번째로는 브랜드 홍보를 위한 기존 기프트샵 일대 공간 개선 사업과 세 번째, 학내 DID, 전자 게시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의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였으며 추진 배경 및 목적은 첫 번째로 급변하는 대내외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브랜드 전략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국내외 브랜드 가치 증대 활동을 통한 대학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차별화된 국립한국교통대학교만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대내외의 우리 대학 브랜드의 명확한 전달 및 인식, 그리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제고를 하고자 했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대학 브랜드 전략 수립 방향 모색 및 검토를 수행했고,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는 대학 브랜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총장님 이하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브랜드 전략실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브랜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만의 브랜드 전략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한 예상 기대 효과는 일관된 대학 브랜드 이미지 구축, 대학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신뢰도 구축, 경쟁 대학과의 차별화, 대학 구성원 자부심 확립입니다. 브랜드 용역은 크게 브랜드 전략 수립, 전략 기반 홍보 방안 개발, 대학 UI 개선, 일관성 있는 브랜드 및
UI 운영을 위한 가이드 정립, 마지막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디자인 개발입니다.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은 파워포인트 양식이나 우편물, 명함, 후원의 집 로고, 현수막 등의 일체를 일컬으며 그동안 여러 양식들이 혼용되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생성하여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된 브랜드로서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브랜드 전략실에서 2024학년도에 수행한 두 번째 주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공간 개선 사업입니다. 가칭으로는 KNUT 이음 라운지입니다. 작년 판교역에 설치된 KNUT 이음 라운지의 후속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추후 성과를 측정해서 증평 캠퍼스, 의왕 캠퍼스에서도 후속 모델을 개발하여 KNUT 이음 라운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리는 기프트샵 일대의 공간 개선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시작했고 2025년 2월 준공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죽은 공간이었던 기프트샵 일대 공간을 대학 구성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대학 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대학 구성원의 만남, 휴식, 소통의 공간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 캠퍼스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행사 공간의 중심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 연계되고 다양한 용도로서 활용 가능한 공간 구성을 위해서 플렉서블 박스, 쉼터, 경사 쉼터, 파티션 월 등을 제작하여 각각의 부재,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존재하지만 상호 연계되면서 다양한 행위들을 확장해 나가는 학생 참여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 참여형 공간이란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직접 학생이 참여하고 주어진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의 개념이 아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간,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공간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도 건축 관련 교원과 시설과 직원 선생님들의 안전 지도하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기프트샵 및 주변 공간 개선 아이디어 도출 및 시공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등 개선 사업의 전 과정을 영상 촬영하여 학생 참여 공간으로서 대학 홍보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영상 컨텐츠는 브랜드 전략실과 유명 유튜버와의 협업, 그리고 영상 공유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좌측에 보여지는 과거 사진처럼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던 기프트샵만이 덩그라니 자리를 차지했다면 대학 구성원이 연간 내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휴게 공간이 함께 구성된 우측의 이미지처럼 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브랜드 전략실에서 2024학년도에 수행한 마지막 주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학내 전자게시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2025년 2월까지 효율적인 대학 정보 전달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로서 학내의 전자게시기기를 3개의 캠퍼스에 설치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설치 운영하던 학내 전자게시기기는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학내 소식, 행사,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대학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정보 전달 강화로 대학의 진취적인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캠퍼스 내 긍정적인 분위기 확산이 가능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정보 전달로 종이나 현수막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 지속 가능한 정보 전달 방법을 구현했고, 이는 대학 ESG 경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0개의 기기가 설치되었고, 충주 캠퍼스에 6대, 의왕 캠퍼스에 1대, 증평 캠퍼스에 1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판교 라운지에 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학내 유동 인구가 많은 건물의 로비나 엘리베이터 내부 위주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된 예는 다음의 자료와 같습니다. 브랜드 전략실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내 전자 게시기기의 설치 대수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랜드 전략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스튜던트 비디오 챌린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교양학부의 차현진 교수입니다. 먼저 스튜던트 비디오 챌린지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40여 개의 북미 대학들이 참여하는 연합체인 에이시안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북미 대학생 2인과 아시아 대학생 2인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5분가량의 영상을 영어로 제작합니다. 2024년의 주제는 아시아 상호 연결성으로 아시아 사회가 북미 국가들이나 전 세계에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북미 대학생들과 아시아 대학생들이 협동하여 하나의 영상을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함께 참여할 북미 지역 대학생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모라비안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모라비안 대학교는 1742년 설립된 대학으로 미국에서 6번째로 오래된 전통 있는 대학교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아시아 상호 연결성이라는 대주제 하에 직접 세부 주제를 선정하였고,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라비안 대학 학생들을 배정하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명의 우리 대학 학생들이 11명의 모라비안 학생들, 또 1명의 전남대 학생들과 각각 6개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제출 기한은 2025년 2월까지이지만 학생들은 학기가 끝나는 12월까지 영상을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영상의 주제와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리 대학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전쟁, 공급망, 팀문화, 딥페이크, 응급실, 교통인프라라는 총 6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자유전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사회기반공학과, 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한 9월에는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통해 저와 모라비안 대학교 조선영 교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였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자기소개와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구성된 팀별로 주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10월에는 영상 제작에 앞서 개별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영단어 250자 내외의 초록으로 에이시안 네트워크 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제를 작성하였고, 구글 닥스를 활용하여 모라비안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팀별 미팅을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는 학생들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대본을 직접 작성하고 영상에 필요한 이미지를 직접 스케치하거나 수집하였습니다. 저와 모라비안 대학교의 조선영 교수는 구글 닥스를 통해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코멘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업들은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주제에 따라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고, 영상에 필요한 장면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팀 문화를 비교한 김민기 학생 팀의 경우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두 국가 간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영상에 보다 생생한 의견을 담기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주제로 한 김은성 학생과 김수영 학생팀은 한국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뉴스가 방영되는 모습의 액자식 구성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이때 우리 대학 김은성 학생이 전공을 살려 영상의 스케치 및 색채 작업을 하여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영상을 완성한 팀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다룬 최현진 학생팀은 영상에 포함된 일러스트 및 사진들을 주제에 맞게 직접 디자인하여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가 시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중동전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던 이우석 학생과 김호준 학생팀은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팀워크가 돋보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스웨덴의 응급실 체계에 미친 영향을 다룬 이보은 학생과 장여진 학생팀은 시의성이 있는 이슈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호평한 나연성 학생과 전하준 학생팀은 뉴스 형식을 빌려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 발전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이 팀은 13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매주 줌 미팅을 진행하며 영상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12월에는 최종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이 지난 3개월간 준비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회에는 제작에 참여한 학생뿐 아니라 관심 있는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도 참석하여 학생들의 노력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 노력보다는 온전히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완성도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과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점차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쓰고 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완성하였습니다. 저는 시차나 언어 문제를 극복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이 경험이 학생들이 앞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튜던트 비디오 챌린지 프로젝트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United States America First policy demonstrates a strong commitment to restructuring supply chains for advanced industries, particularly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around its borders. The CHIPS and IRA Acts aim to enhance U.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foster alliances, but also pose new challenges for Asian manufacturing hubs. Raw material mining is the foundation of semiconductor production. China dominates rare earth mining, producing well over 60% of the global supply. Silicon is sourced from the US, China, and Russia, while copper and gold are mined in countries like Chile, Peru, and Australia. This stage is fraught with challenges includ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issues such as child labor in regions like Africa. The reliance on China for rare earth metals also creates political tensions, impacting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s stability. After raw materials are gathered, the design phase begins, mainly in North America, with companies like Intel and NVIDIA leading innovation.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concerns and the societal impacts of new technologies present ethical dilemmas. North American firms depend on Asia for mass production, creating an interdependent global semiconductor ecosystem.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imarily takes place in Asia, with leaders like TSMC in Taiwan and Samsung in South Korea. TSMC alone produces over 50% of the global semiconductors. Despite this success, this page faces challenges, including labor rights issu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of manufacturing. Yet Asia's expertise remains essential for producing high-end chips designed in North America. After manufacturing, semiconductor chips are assembled and tested in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Malaysia, and Vietnam. This step ensures product quality before global distribution. However, challenges persist in quality assurance and factory conditions. Despite these issues, assembly facilities play a crucial role in boosting local economies while meeting North American quality standards. Once tested, semiconductors are distributed globally, serving industries from electronics to defense. North America is a major player, using these chips in advanced tech products. Yet, logistics pose challenges from carbon emissions to market volatility. Low carbon logistics and fair trade practice are critical to overcoming these issues. Asia remains pivotal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maintaining a vital interdependence wit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leads in memory semiconductors and next-generation batteries. Taiwan excels in advanced foundry capabilities, and Japan has a competitive edge in supplying critical materials. Leveraging these strengths to develop new cooperation models is essential. Collaboration can enhance th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global supply chains. At the same time, Asia must reinforce technological independence by flexibly adapting to changes in cooperation with the US. For Asia, this includes maintaining technological autonomy, expanding tax incentives, diversifying semiconductor supply chains, and bolstering infrastructure through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y Act. Ultimately, Asia must transition from being a participant to a key partner in global supply chains. By leading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Asian countries can drive sustainable growth and secure their place in shaping the world's future.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is not merely a symbol of technology but of global interconnectedness. Our shared progress relies on mutual cooperation. By combining strengths and overcoming challenges, we can ensure a sustainable and prosperous future for all.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페스타 교양과학고막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릴 스포츠산업학과 이영직입니다. 오늘 발표는 사업 속의 추진 실적, 만족도, 차별성, 우수 사례, 긍정적 효과의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 이수제를 활용한 체험 중심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인재상과 핵심 역량에 따라 전인적 교양진, 창조적 전문가, 글로벌 리더 영역에 2개의 페스타 교과목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양 교과목은 이수 기준에 따라서 대학 필수교양, 핵심 역량 필수교양, 학과 지정 필수교양, 자유선택 교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실적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에는 캠핑 교육과 인성, 기업 시뮬레이션 게임, 생활 응급처치, 밤하늘 별자리 여행, 위대한 여행, 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 모의 법정과 재판 경험하기, 당구를 이용한 에너지와 운동량의 이해와 같은 총 7개의 페스타 교양과 과목이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족도입니다. 학생들의 페스타 교양과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학기 운영되었던 7개 과목의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8점 이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페스타 교양 교과목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인간상 추구, 핵심 역량별 운영, 직중학기제 운영, 체험 위주의 교과목, 독창적 교과목과 같은 페스타 교과목들의 차별성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수 사례 소개입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캠핑 교육과 인성 수업은 학생들의 인성과 리더십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설된 교양 교과목으로서 약 40여 명의 교통대학교 학생들이 학기 중 주말 1박 2일을 이용하여 캠핑이라는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배양의 수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우선 실제 캠핑 체험활동 전 캠핑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들을 학습하였습니다. 습득한 캠핑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천에 위치한 자연과 어우러진 인더밸리 캠핑장에서 실제 캠핑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캠핑 수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동체 정신 함량을 위해 약 20여 개의 다른 학과에서 온 40여 명의 학생들이 8개 조로 나누어져 조별 활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실제 캠핑 수업에서 조별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캠핑의 기본인 텐트 설치 및 해체에서부터 캠프파이어, 식사 및 취침 준비 등 다양한 조별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조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방법 습득 및 상호 존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별 활동 중에서도 특히 조별 음식 미션이 학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조별 음식 미션은 부모님께 혹은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 한 끼라는 주제로 모든 조원들이 음식 재료 준비에서부터 조리까지 모두 실제 자기들이 진행하여 조별로 순위를 매기는 미션이었습니다. 평가는 담당 교수인 저와 각조 조장들이 다 같이 평가를 하는 다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우승한 조에게는 소정의 선물, 추가 삼겹살이 주어졌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사진들이 저희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인데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아서 평가자로서 저도 정말 놀라웠고 최선을 다해서 미션에 임해준 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 캠핑 교육과 인성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실제 수강 후기를 위주로 작성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교통대 학생들의 학업 의욕 향상입니다. 학업에 지쳐있던 교통대학교 학생들이 자연에서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본 수업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강생들의 사고 확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학기 캠핑 교육과 인성 수업에서는 약 20여 개의 다른 학과에서 4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8개 조를 이루어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양한 다른 전공자들과의 깊은 대화와 체험을 통해 수강생 개개인들끼리 가치관 공유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 정신 함량입니다. 수강생들 모두 국립한국교통대학교라는 하나된 이름으로 1박 2일 동안 다양한 전공학생들과 함께 체험 활동을 하며 함께 할 수 있었던 대학 학부 생활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양교육의 만족 향상입니다.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동기와 흥미 유발 및 수업 만족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의 95%가 본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또한 수업을 들었던 97%의 학생들이 다시 한번 캠핑교육과 인성이라는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의 이경아입니다. 오늘 저는 PBL 혁신교수법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적 발상과 표현이 중요한 디자인학과에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소개 영상과 함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 속에서 디자인 교육도 지식 전달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적 표현 감각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실질적인 솔루션 도출 능력이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강의 중심 교육만으로 이런 역량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디자인 교육에서는 문제 기반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에서 진행된 PBL 교육 연수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전공에서 PBL을 적용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에서는 디자인 띵킹과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을 결합한 PBL 교수법 모델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 PBL 교수법을 실기 수업에 적용했던 몇 회 전 일이 떠오릅니다. 학생들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도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학기 중반쯤 한 학생이 문제는 언제 주어지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미 문제를 출제했고 학생들은 해결 과정을 진행 중이었기에 당황했습니다. 이 순간 학생들과 제가 가진 문제에 대한 개념 모델 사이에 큰 갭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디자인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PBL에서는 문제 해결만큼이나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PBL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고를 확장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학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BL, 즉 문제 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단순히 강의를 듣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배우는 교수법입니다. 보통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수가 문제를 내고 학생들은 그에 맞는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PBL에서 문제는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과 이론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디자인 교육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예술적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PBL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필요합니다. PBL 수업 설계는 컨스트럭티브 얼라이먼트와 CCCS 원칙을 적용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컨스트럭티브 얼라이먼트는 학습 목표, 학습 활동, 그리고 평가 과제로 구성됩니다. ILO, 즉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TLA, 학습 활동은 ILO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교수 및 학습 활동으로 그룹 토론, 실습 활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TLA를 구현합니다. AT, 평가 과제는 ILO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CCCS 원칙은 마스트리히트 대학에서 경험한 7단계 문제 분석 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협력적 학습은 팀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로 협력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맥락적 학습은 실제 사례와 연관된 문제를 탐색하여 학습 내용을 실생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성적 학습은 각 7단계 문제 분석 단계에서 학생들이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인 셀프 디렉티드는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업 설계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 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을 경험할 수 있었고, 교수자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는 전인적인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자인 융합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감력, 창의적 사고력, 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중심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PBL 교수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PBL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2024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총 4개의 교과목에서 PBL을 적용하였으며 오늘은 그 중에서 디자인 히스토리와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의 운영 사례에 대해 후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확선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및 교수와 협력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적용하여 문제 정의부터 해결책 도출까지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의 PBL은 문제 기반 학습과 디자인 띵킹을 결합하여 피드백 기반의 5 steps 문제 해결 방법론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적 사고와 실무적 접근을 동시에 강화하고 학생들이 실제 디자인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인 히스토리와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에서 PBL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그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히스토리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으로 PBL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강의 중심 학습과 문제 기반 학습, 즉 PCL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디자인 역사와 개념을 강의로 제공한 뒤 2주 단위로 팀 타스크를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변천사를 분석하고 이를 현대와 미래에 연결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타스크 토론을 도입하고 교수자는 지식 전달자에서 퍼실레이터, 즉 관찰자로 역할을 변경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교수자는 토론이 시작되면 강의실 중심이 아닌 코너로 이동하여 퍼실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을 통해 디자인 변천 과정과 사회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현대 및 미래 디자인과 연결하여 논의합니다. 토론 후 팀별로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타스크를 정의하며 교수자는 추가 학습이 필요한 개념을 조율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디자인 변화를 분석하고 창의적 해결책을 탐색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토론 과정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정리한 PBL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PBL 보고서는 일종의 작업 노트와 피드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PBL 보고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이어그램, 마인드맵, 인포그래픽스 등을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정리하면서 피드백을 반영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디자인 히스토리 수업의 최종 결과물은 교수자와 학생들이 함께 만든 근현대 디자인 변천사 연대표입니다. 하지만 이 연대표는 단순한 평가 과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연구한 내용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해 재해석하고 시각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즉, 팀 타스크 결과물과 개별 PBL 보고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과정과 협업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 수업은 디자인 리서치의 심화 과정으로 단순한 리서치 방법론의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이를 위해 PBL 기반의 팀 티칭을 적용하여 3명의 교수진이 다양한 시각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스트럭티브 얼라이먼트를 기반으로 학습이 설계되었습니다. 즉,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 그리고 평가 과제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관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본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컨스트럭티브 얼라이먼트 적용 방식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습 목표인 ILO는 학생들이 로컬 및 글로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역량 향상을 첫 번째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활용해 다국적 협업과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시각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물을 제작하고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습 활동인 TLA는
다국적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룹 토론과 튜토리얼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2주마다 러닝 타스크를 수행하고 매주 토론, 발표,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 솔루션을 시각화하는 마인드맵, 다이어그램 또는 인포그래픽스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평가 과제인 AT는 문제 발견, 해결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포함합니다. PBL 보고서와 스튜디오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특히 스튜디오 리포트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팀원 평가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체 콘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기업 콘테스트 및 공모전 출품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 수업은 무엇보다도 팀 티칭 PBL 운영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국적 팀을 구성하여 글로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수진이 팀 티칭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문제를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수업은 학생 주도형 문제 해결 과정으로 진행되며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 도출, 마지막으로 시각적 정리 및 개선의 단계를 거쳐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수업의 교육적 효과 및 차별점으로는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을 쌓으며 디자인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과 다국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PBL과 디자인 띵킹을 결합한 실무 중심 학습 환경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CCCS 원칙을 적용한 PBL 학습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협력적 학습은 팀 프로젝트와 그룹 토론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맥락적 학습 원칙은 글로벌과 로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적 학습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쌓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시각화하여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러닝 타스크를 해결하면서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스튜디오 리포트를 작성하며 자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PBL과 CCCS 원칙을 결합하면서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PBL 수업은 단순한 이론 학습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글로벌 협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이것이 PBL을 통한 디자인 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R센터의 센터장인 박강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교통대학교 IR센터에서는 지난 2024년에 IR 시스템, 그러니까 성과관리 시스템이죠. 이 성과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자료를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수행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된 사업은 성과관리 IR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고요. 지난 2024년 5월 24일부터 24년 10월 21일까지 총 5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데이터의 통합과 시각화 두 가지였습니다. 데이터 통합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시각화는 IR 시스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각화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데이터 통합에서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죠. DW의 종합정보, 학사정보죠. 그리고 학생 역량, 그리고 링크 3.0, 그 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엑셀 데이터들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하였고 그리고 성과 분석 시스템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시각화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중에서 시각화 전표가 각각 총괄, 현황, 추이, 그리고 분포 이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응용되어 적용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차후에 모니터링 및 인포그래픽 기능을 추가 기능으로 구현할 예정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데이터 기반의 대학 성과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R 시스템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목적은 대내외 데이터의 수집, 관리,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사회적 그리고 세계적 맥락에서의 위치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IR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서 대학의 정책,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내외 여건과 관련된 지표들을 분석하고 관리하며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에 활용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을 이 IR 시스템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데이터 분석 서버와 그리고 성과관리 분석 포털, 그리고 통계 분석 시각화 솔루션을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성과 분석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영역, 그리고 87개 지표, 189개의 DM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특히 학부, 대학원, 학과 차원에서 각각의 지표와 DM들을 함께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부서별로 요구사항을 진행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IR 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포털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 통합정보 포털로 접속을 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슬라이드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탭에서 정보 공시, 그리고 연구 및 산학협력 지표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산학협력과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브랜드 성과 분석 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브랜드와 관련된 저희의 가치들에 대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에 대한 중도 탈락률이나 취업률과 같은 여러 가지 학생들과 관련된 지표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학생 충원 현황, 편입학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학생들의 관련된 현황들도 간단하게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부생과 전과 학생의 현황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수혜 실적도 각각 다 전부 학과별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접속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이후에 상단의 탭에 보시면은 연구관리 탭 옆에 IR이라는 탭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IR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원하시는 탭을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만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에서 모니터링, 그리고 정보 공시, 주요 지표 화면을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충원율, 그리고 중도 탈락률,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서 간단하게 숫자로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산업협력단 탭으로 들어가시면 연구비 수혜 실적도 학과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과목별로 성적 평가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과목별로도 성적 분포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졸업자에 대한 현황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졸업자에 대한 건 완벽하게 추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현황이 실제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사된 부분에 한해서는 관찰이 되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2학기 진로탐색 학점제 결과보고서 발표를 맡은 MS 오피스팀 팀장 융합경영학과 2학번 김민주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프로젝트 목표, 프로젝트 진행 내용, 프로젝트 결과 요약, 프로젝트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는 단순히 경기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하며 독자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으로 인식되는 스포츠 산업 부분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스포츠 단체와 선수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제는 스포츠가 기업의 촉진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스포츠와 경영을 융합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파악하고 스포츠를 통해 어떻게 하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 목표로는 스포츠와 경업을 융합하여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의 새로운 진로 창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와 같은 프로젝트 활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진행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브랜드 분석 및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최근 뜨고 있는 신흥 브랜드인 아크테릭스를 중심으로 핵심 가치와 비전과 같은 세부 사항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이를 카드 뉴스로 제작해 SNS를 통해 프로젝트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입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발전과 소비자 태도 변화로 인해 마케팅 방법 또한 변화하였고 스포츠를 통해 인식된 기업의 제품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삼성과 오비맥주를 선정하여 해당 기업들이 스포츠를 통해 어떠한 마케팅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로우 이벤트 진행 및 설문지 결과 도출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성과를 SNS를 통해 업로드하기 때문에 이를 홍보해야겠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SNS 팔로우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30명의 다양한 단과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당첨자를 대상으로 앞서 진행하였던 스포츠 브랜드 분석 결과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설문을 통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관광 아이디어 구상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시작 전 충주 대표 스포츠가 택견과 조정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택견, 조정과 물의 도시 충주 타이틀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로 충주 생수 라벨지의 스포츠 관광 상품을 콜라보하여 홍보하는 방식과 내 몸을 지키는 호신술이라는 타이틀로 택견 클래스를 기획해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와의 만남입니다. 저희는 충주시 체육회 배진아 멘토님과 동아미디어그룹의 백장국 멘토님을 만나 멘토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는데요. 충주시 체육회의 경우 충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민간체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며 동아미디어그룹의 경우 마라톤, 수영 등 스포츠의 모든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스포츠 산업을 통해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해당 활동도 요약하여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스포츠 마케팅이 확산함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에 참가하고 대인별로 진로 계획을 성립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기대 효과로는 총 6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중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특히나 역량을 키울 수 있던 부분은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실무 파악 능력 향상 및 이론과 실무의 활용 능력 향상과 스포츠 마케팅 최신 트렌드 파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팀으로 수행하면서 프로젝트로 진행하다 보니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진로탐색 학점제 MS 오피스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전공제로 멘토링 성과 발표의 발표자 행정학과 2학번 김유진입니다. 발표 순서는 간단한 학과 소개와 멘토링 활동 보고, 멘토링 내용 공유 후에 활동 소감 공유 순으로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학과 소개보다는 멘토링 활동 내용 위주의 발표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정의를 핵심 가치로 가지는 행정학과는 공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제반 활동들과 함께 각종 정책과 제도들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입니다. 교육 목표는 화면과 같이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년별 교육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1학년 때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심화를 3학년 때 배워 이들을 3, 4학년에 캡스톤 디자인으로 활용해 보는 커리큘럼을 가집니다. 행정학과는 교수님이 총 6분이 계시고 전반적으로 교수님과 학생 간 사이가 원만한 편입니다. 학과 행사는 1학기와 2학기로 나뉩니다. 1학기에는 대면식과 MT가 있고 2학기에는 행정, 단풍체전과 행정학과 학술제가 있습니다. 올해 학과 사진을 화면 아래쪽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공제로 멘토링 활동 보고에 앞서 제 멘토링 키워드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키워드는 경험 공유와 미래 설계, 추진 격려 3가지로 구성됩니다. 키워드를 바탕으로 멘토링 방향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뻔하지 않은 내용을 이용한 멘토링으로 멘티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험 위주의 멘토링을 진행하며 멘티의 미래 설계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계획을 추진하는 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충분한 격려도 해주었고 무엇보다 다가오기 쉽고 편안한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하며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본 화면은 멘토링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앞서 학과 소개에서 했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 멘티에게 공유했습니다. 멘티에게 받은 질문 중에서 여러분께 공유하면 좋을 내용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첫 질문으로 1학년 때 이미 학과끼리 친해져서 학과 생활을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행정학과에서 자유전공 학부였던 학우가 현재는 적응을 잘해 팀플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기마다 학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학년 단톡방에 올라오는 공지 외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경로를 궁금해하자 학교 홈페이지 소통 광장에 있는 일반 소식과 행사 안내 탭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확인한 덕분에 24년 1월 해외 봉사를 다녀온 경험을 사진과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과 소개 중에 언급했던 행정학과 학술제가 어렵지 않은지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4년 학술제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학술제 자체가 주는 경험의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공계열과 인문사회 계열의 캡스톤 디자인 차이점을 묻기도 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이 가진 태초의 성격과 환경에 맞게 변화된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이번 학기에 완성한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인문사회 계열의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학과를 결정한 후 전공 교수님께 좋은 학생으로 남는 방법을 걱정스럽게 묻기도 했는데요. 교수님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킨다면 모든 교수님께 좋은 학생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저학년 때 자주 고민하기도 했던 거라 걱정스러워하는 멘티의 감정에 공감되었습니다. 휴학 시기에 대한 걱정과 함께 복학 후 같이 다닐 친구가 없는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휴학 시기는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만 가진다면 알찬 휴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휴학한 후 밴쿠버로 2년간 유학을 다녀온 지인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마음에 맞는 친구와 진로 얘기를 자주 나눠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공감대가 맞는 친구와 미래 설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의미 있는 휴학이 될 뿐만 아니라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친구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변 환경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2학년인데 아직 학교에서 해본 활동이 없어서 뭐부터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 고민도 제가 자주 했던 거라서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이더라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시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빈 종이에 적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적으면서 어렵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소거하고 남아있는 고민에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자연스럽게 혼란이 잦아드는 경우가 많았던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활동 소감을 보시는 화면과 같이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전공제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에는 멘티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적극적일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멘토링은 선후배가 함께 한자리에 있는 명목만 가지고 마쳤던 기억이 났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번 프로그램은 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제가 가졌던 생각은 모두 편견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서로 만난 자리다 보니 초반에는 어색했지만 5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멘토와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는 멘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친 멘토링은 활동 직후의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멘토와 멘티 모두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 덕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과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면서 끝마친 멘토링에 대한 성취감이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멘티가 헤쳐나갈 날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요. 무엇보다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1학년 2학기에 선배를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자리가 있다는 자체가 좋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히 멘토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읽은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멘토링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자료들을 꺼내보기 마련인데 그 과정 안에서 성장을 위해 갈구했던 과거의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거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앞으로를 향한 성장의 기회가 되어 제 미래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멘토링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안내문에서 확인한 후 하루 안에 끝날 프로그램을 왜 대면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 후에 그 주의사항이 최고의 멘토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만약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면 명목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마치게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면 대면으로 진행해서 멘토와 멘티가 모두가 성장하는 멘토링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단순한 공유의 가치를 넘어서서 성장의 기회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이 자리에서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다는 자체가 저에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전공제로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에 이어서 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는 발표를 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 전공 정민지입니다. 지금부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또래 상담자의 정의와 관련 역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래 상담자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또래 상담자 양성 교육을 통해 대화 방법과 공감 기술 등을 훈련받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조력하여 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래 상담자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또래 상담 경험을 통해 대학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며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래 상담 관련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줍니다. 친구의 의미, 관계, 유형 등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관계 증신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대화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을 기본으로 하는 대화 전략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리더십, 공동체 리더십 등을 통해 친구를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관리 방법이나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며 중재에 대한 전략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또래 상담자는 또래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돕는 좋은 친구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2024학년도 또래 상담자의 주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였지만 대표적인 6가지의 주요 활동으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또래 상담자 양성교육입니다. 편의를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수료식 등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비대면 줌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대면 만남 중 첫 번째 만남이었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또래 상담자의 역할과 과업을 이해하고 서로 활동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함께 활동하게 될 또래 상담자 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학기, 2학기에 걸쳐 총 1년간 진행된 양성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 기술을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며 각자 진행한 실제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분석하며 피드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래 상담자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및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가장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활동 일지 작성입니다. 먼저 지난주 교육 소감을 적으며 배웠던 기술을 복습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의 상황 및 고민 내용은 내담자와 실제 진행된 또래 상담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였고 이때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별칭을 사용하고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은 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담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공감적 경청, 역지사지, 개방형 질문, 비심판적 태도 등의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의 소감 및 궁금한 점들을 작성하여 피드백을 받고 보완하며 또래 상담자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생명 지킴이 교육입니다. OX 퀴즈나 질의응답을 통해 자살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를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사례별로 어떤 도움 또는 연계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생명지킴이로서의 위촉장을 받아 더욱 큰 책임감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주위 사람들을 더욱 넓게 살펴보고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연합사례회의입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학생들과 상담 기술 및 사례 분석 방법의 차이점을 교류하며 보완해 나가고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로 역할을 나눠 또래 상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다양한 관점에 이입하여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학생 상담센터 홍보 캠페인입니다. 충주 캠퍼스, 증평 캠퍼스, 위안 캠퍼스별로 진행되는 캠페인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 상담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친밀하고 세심하게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활동인 역할극을 통한 마음 만남입니다. 역할극과 감정 조각 활동을 통해 또래 상담자들은 서로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며 동질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과 스스로 성찰해본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마음에 진정으로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었고 보기엔 쉬워 보여도 실제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인 연습이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실천이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래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용기를 내어 상대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과 뿌듯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 관점에서의 해결법이 상대에게도 무조건 옳은 해결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내담자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관점이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나 전달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며 제가 생각하는 또래 상담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래 상담을 메모장이라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또래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메모장에 스스로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 고민들을 적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한다면 메모장을 주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래 상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메모장에 적힌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메모장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자신이 원할 때 다시 상담 과정을 꺼내 펼쳐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실마리를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는 또래 상담자의 경험을 통해 동반자의 마음으로 주변인과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브랜드 홍보 서포터즈 성과 발표를 맡은 아름 1팀 임소연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아름이란 아름의 활동, 성과, 활동 소감, 그리고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은 한국교통대학교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학생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브랜드 전략실 소속으로 SNS 활동, 영상 촬영, 대학 행사 전반, 대학 홍보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름은 7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 내용 및 성과입니다. 활동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온라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확한 타겟층을 고려하여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청각을 자극하는 음악과 사운드를 활용하여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업로드하였고 특히 릴스에서는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사진을 고정하여 학교 인스타그램의 계정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목표 관객을 정확히 파악하고 타겟층을 분석하여 더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스토리라인 구축과 시선을 사로잡는 시각적 요소, 그리고 편집을 통하여 콘텐츠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로 6,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원활한 운영과 관리, 참석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석자의 참여 유도와 행사 진행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 수립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유튜브 구독자가 각각 수백 명 이상이 늘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 6기 활동은 정말 뜻깊고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과 함께 학교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활동을 하며 학교의 다양한 면모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학우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행사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학교에 대해 애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정말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름 6기 동료들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며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원하고 함께한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활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리더십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학교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며 학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학교와 연결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아름 6기로서의 활동은 잊지 못할 성장과 배움의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도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저희 아름 6기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지원 그리고 관심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저희 아름 7기의 학교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과 20학번 정민석입니다. 인권센터 인권서포터즈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인권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활동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회기에서는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과 각자의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포터즈 간의 친목을 다지고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회기에서는 정인식 강사님의 대학 구성원 인권 감수성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 특강을 통해 대학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고 인권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회기에서는 인권 영화 원더를 시청하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통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었습니다. 4회기에서는 안현숙 강사님의 특강 이제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무심코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적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5회기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PPT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6회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을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인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7회기와 8회기에서는 인권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인권 문제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인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9회기에서는 김금화 강사님의 세상을 바꾸는 가치의 가치, 양성평등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회기와 11회기에서는 대학 축제에서 인권 원데이 캠페인 부스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간의 인권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저는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고 함께한 서포터즈들과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들이 저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4학년도 전공 제로 멘토링 활동에서 멘토로 참여한 한국교통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원규입니다. 이번 활동을 진행하면서 제 멘티 학생은 이미 전자공학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전자공학과의 기초 전공이나 필수 교양 과목 등을 이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학과 소개와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위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자공학과는 데이터 분석, 문제 해결 능력, 설계 능력 등의 역량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 2학년 때는 다음과 같이 전자공학과의 기초 전공 지식과 교양 지식을 쌓고 3, 4학년 때는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트랙 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또한 전자공학과가 제공하는 반도체, 인베디드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5G 통신, 로봇, 전력전자의 6개 트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각 트랙의 전망과 산업적 중요성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트랙에서는 반도체 소자의 원리와 설계 및 제조 공정을 학습하고 반도체 회로 설계와 집적 회로 개발에 대해 연구합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I나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의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무로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SoC 개발자 등이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트랙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FPGA, SoC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설계를 배우며 인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제품 개발 역량을 기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의료기기, 자동차 전자장치 등의 필수적인 기술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향후 산업 성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 관련 직무로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펌웨어 엔지니어, 하드웨어 설계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트랙에서는 차량용 센서, AI 기반 자율주행 알고리즘, V2X 통신 기술 등을 학습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직무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엔지니어, 차량용 센서 개발자, V2X 통신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5G 통신 트랙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와 6G의 이론과 응용을 학습하고 무선 네트워크와 신호처리 기술을 연구합니다. 5G 기술은 스마트 공정,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6G 기술을 대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직무에는 이동통신 엔지니어, 네트워크 설계자, RF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로봇 트랙에서는 로봇 하드웨어, 센서, 제어 알고리즘 및 AI 기반의 로봇 기술을 학습하며 다양한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 개발을 연구합니다. 로봇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물류, 군사, 서비스 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AI와 결합한 지능형 로봇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직무로는 로봇 시스템 엔지니어, 제어 알고리즘 개발자, AI 기반 로봇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전력전자 트랙에서는 전력 변환, 전력 회로 설계, 전기에너지 제어 기술 등을 배우며 친환경 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관련 연구를 수행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증가로 인해 전력전자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직무에는 전력 변환 엔지니어, 배터리 시스템 개발자, 신재생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트랙 설명을 마치며 이번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이 각 트랙의 학습 내용과 전망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학습 방향성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 동향과 실무 연계 사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전자공학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산업에서 적용되는 기술과 사례를 설명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번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공 탐색과 진로 설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도움을 얻을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이앵글 캠프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김다은입니다. 여러분, 공기업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기업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은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경험을 쌓는 과정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공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여러분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만의 공기업 플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트라이앵글 캠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전력공사 견학을 통해 실제 공기업의 운영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 교육도 진행됩니다. 이는 공기업 취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전문가의 전략 특강을 통해 현업에서의 생생한 조언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참가자들이 공기업에 대한 이해를 깊게 있게 하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라이앵글 캠프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래의 공기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트라이앵글 캠프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국립대학육성산업이 주관하여 4개의 대학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캠프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공기업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실제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매너와 같은 실용적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뿐 아니라 실무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캠프는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 세계를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실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트라이앵글 캠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전력공사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견학을 통해 공기업의 실제 운영 방식을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이는 향후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기업 전문가의 전략 특강도 포함되어 있어 현업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한 공기업 입사 전략 만들기와 마이크로 디그리 학년별 필수 과목 선택에 대한 세션도 진행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참가자들이 공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돕는 중요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교육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 목표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지요. 학생 개개인의 진로 목표와 관심 분야에 따라서 3개에서 5개의 융합 전공을 선택하여 마이크로 디그리 학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학습 구조는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마이크로 디그리는 단순한 학습 과정을 넘어 변화하는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미래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캠프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 시야를 넓히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와 공기업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캠프에서의 활동은 저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더욱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통해 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도전에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트라이앵글 캠프와 마이크로 디그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이 캠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캠프에 얻는 배움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더 큰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트라이앵글 캠프와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합니다.